안녕하십니까. 논려 비판에서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이번 7월 10일에 21년도 첫 번째 7급 피세 시험이 시행이 됐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언어 논리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서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을 접하게 돼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와서 아쉬움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저희 논려 비판에서 각 영역별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희가 어떤 문제들을 이었고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당황해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 논리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1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제는 전형적인 독해 문제로 지난 모의평가에서는 한 3-4문제 정도 출제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독해 문제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이 문제 1번에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꼈을 정도로 정보량이 많아서 고생들 하셨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는 태극문양과 사계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서 태극문양을 설명하고 태극문양의 각각 끝에 4가지 궤, 건곤감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건곤감리가 상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계가 상징하는 바는 그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계가 상징하는 바는 변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위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치든 그 궤만 확실히 알면 그 궤가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태극문양을 그린 기는 개항 이전에도 조선수군이 사용한 깃발도 여러 개가 있는데 태극문양과 사계만 사용한 기는 개항 후에야 처음 나타났다. 태극문양을 처음 그린 기는 개항 이전에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태극문양과 사계를 사용한 기가 개항 후에야 처음 나타났다. 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2년 5월 주미 수호 조교 체결을 위해서 정권 대신 이응준이 회담 장소에 내걸 국기가 없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회담장에 걸어두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2004년에서야 미국 해군부가 조미 수호 조교 체결 한 달 후에야 만든 해상 국가들의 깃발들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응준이 그린 것으로 짐작되는 조선의 기라는 이름의 기가 실려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태국 문양이 있고 네 모서리의 궤가 하나씩 있는데 이 궤의 위치는 나중에 선택지를 확인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문단은 조선에는 국기가 아직 없었죠. 82년도만 하더라도 조미 수호 조교 체결을 위해서 정권 대신 이응준이 임시로 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듬해인 1883년에는 고종이 박용효를 통해서 조선 국기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를 조선 국기로 채택하고 통리교섭 사무아문으로 하여금 각국 공사관에 배포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기까지 국기로 사용되었고 언뜻 보기에는 해상 국가들의 깃발들에 실린 조선의 기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이응준이 만든 것과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르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궤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 자세한 궤의 위치는 우리가 선택지 파악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1번을 보시면 미국 해군부는 통리교섭 사무아문이 각국 공사관에 배포한 국기를 해상 국가들의 깃발대에 수록했다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가 이응준이 조미 수호 조교 체결을 위해서 임시로 만든 그 기를 조선의 기라고 불렀고 이 조선의 기가 해상 국가들의 깃발들이라는 책에 수록되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2004년에서야 발견했다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고종이 박용효를 통해서 만들고 조선국기로 채택한 조선국기는 통리교섭 사무아문이 각국 공사관에 배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지 1번을 보시면 조선의 기와 조선국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은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선택지 2번. 조미수호 조교 체결을 위한 회담 장소에서 사용하고자 이응준이 만든 기는 태극 문양이 담긴 최초의 기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태극 문양을 그린 기는 개항 이전에도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 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응준이 만든 기의 특징은 태극 문양에 더해서 사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 문양과 사계만 사용한 기는 개항 후에 처음 나타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은 내용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선택지 2번도 이것에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3번. 통리교섭 사무 아문이 배포한 기의 우측 상단에 있는 궤, 그리고 조선의 기의 좌측 하단에 있는 궤가 상징하는 것은 같다 라고 했는데,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선 국기의 궤가 구체적으로 어떤 궤인지, 뭐 공공감리에서 어떤 궤에 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조선의 기와 위치상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기의 궤를 통해서 조선 국기에 있는 궤가 무엇인지 미루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소 좀 복잡해지죠, 우리가 풀기가. 자, 조선의 기의 좌측 하단에 있는 궤가 무엇인가요? 보시면은 곤궤라고 했죠. 곤궤는 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리교섭 사무아문이 배포한 궤는 조선 국기인데, 이 조선 국기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궤는 조선기의 좌측 상단에 있는 궤라고 했죠. 조선의 기의 좌측 상단에 있는 궤는 곤궤가 아니라 감궤입니다. 감궤는 물을 상징하고요. 곤궤는 땅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지 3번에서 각각 그 두 개가 상징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선택지 4번. 오늘날 태극기 우측 하단에 있는 궤, 그리고 고종이 조선 국기로 채택한 기 우측 하단에 있는 궤는 모두 땅을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태극기 우측 하단에 있는 궤는 보시는 것처럼 땅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고종이 조선 국기로 채택한 기, 우측 하단에 있는 기는 조선의 기의 좌측 하단에 있는 궤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궤가 무슨 궤인지 파악을 또 해야 되겠죠. 우측 하단에 있는 궤는 좌측 하단에 있는 궤라고 했죠. 좌측 하단에 있는 궤는 공궤입니다. 똑같네요. 태극기 우측 하단에 있는 궤는 공궤라고 했는데, 고종이 조선국기로 채택한 게 우측 하단에 있는 궤는 조선국기 좌측 하단에 있는 궤라고 했으니까 좌측 하단에 있는 공궤 둘이 똑같습니다. 둘 다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택지 4번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5번. 박영효가 그린 기의 좌측 상단에 있는 궤는 물을 상징하고, 이응준이 그린 기의 좌측 상단에 있는 궤는 불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이응준이 그린 기, 조선의 기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응준이 그린 기는 좌측 상단에 감궤가 있어요. 감궤는 물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알 수 없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효가 그린 기의 좌측 상단에 있는 궤는 조선국기의 좌측 상단에 있는 궤를 찾으려면 조선기의 우측 상단에서 찾으면 되겠죠. 우측 상단에 있는 궤는 건궤라고 했죠. 건궤는 하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 또한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네, 이를 통해서 문제 1번의 정답이 4번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1번 풀이를 마치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빈칸에 들어갈, 대화의 마지막 내용이 들어갈 내용을 찾는 문제죠.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좀 어려워해서
수험생분들이 오답을 많이 남겼던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첫 번째 발언을 보시면 국회에서는 법률들을 제정하라 개정할 때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그 법률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라고 위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위임사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몇 개의 조례를 제정했는지 집계해서 조례의 제정 비율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 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 기준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잘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을은 그렇다면 그 평가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A씨의 작년 평가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갑은 그해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몇 건인지 확인한 후에 그중 12월 30일까지 역시 1년 동안 몇 건이나 조례로 제정되었는지를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분모가 되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건이나 조례로 제정되었는지가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15건, 분모가 15건이고요. 이 중 A에서 제정한 조례는 9건, 분자가 9건입니다. 그래서 15분의 9에서 60%의 비율을, 즉 조례 제정 비율이 60%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을은 올해는 조례 제정 사항이 어떻냐고 묻습니다. 갑은 1월부터 7월 10일 현재까지 1년이 채 가지 않았어요. 7월 10일 현재까지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10건인데 A씨는 이 중에서 7건을 조례로 제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중인 것은 2건입니다. 자, 우리가 분모와 분자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해놓고 가야 되겠어요.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10건이라고 했죠. 분모가 10이고 이 중에서 7건만 조례로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분자는 7이에요. 그럼 나머지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중인 것은 2건입니다. 이것은 분모나 분자에 포함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기를 기다리며 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시의회에서 그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음 을, 모든 조례는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시의회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현재 입법 예고 중인 2건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야만 제정될 수 있겠네요. 이 2건의 제정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제 갑은 어떤 조례는 신속히 제정되기도 하지만 시의회가 파행되거나 의원들의 입장 차가 크면 공전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례 제정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1년 안에 조례로 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그러면 A씨의 조례 제정 비율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A씨는 뭐뭐뭐라고 대답합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 1번. 현재 조례로 제정되기 위해서 입법 예고가 필요한 것이 한 건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10건이에요. 근데 10건 중에서 7건만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중인 것이 2건입니다. 자, 그러면 10건 중에서 7건은 조례로 이미 제정이 됐죠. 입법 예고 중인 것은 2건이고 그럼 한 건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직 입법 예고조차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계류 중인 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필요한 것이 한 건 남아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이 한 건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선택지 1번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정답입니다. 다음, 올 한 해의 조례 제정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집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살펴보시면 7월 10일 현재까지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10건이고 이 중 7건을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어요. 분모 분자가
10건, 7건, 10분의 7에서 70%인데 이것을 올 한 해 조례 제정 비율이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다시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늘어나면 이것을 다시 시의회에서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70%인데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계속 많이 넘어왔어요. 시의회로. 근데 시의회는 이것을 조례로 미처 만들지 못하고 분모의 증가에 비해서 분자의 증가가 늘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조례 제정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진다는 확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지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선택지 3번, 올 한 해 총 9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 7건을 조례로 제정을 했고 입법 예고 중인 것이 2건이라고 했는데 갑이 현재 시점에서 조례 제정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죠. 이 2건의 입법 예고안이 조례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총 9건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 3번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4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면 조례 제정 비율이 90%라고 했는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모가 10건, 분자가 7건이죠. 그래서 조례 제정 비율이 90%가 아니라 70%입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선택지 5번, 올 한 해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이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는 보시다시피 60%였잖아요. 분모가 15, 분자가 9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 한 해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이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7월 10일 이후에도 더 많이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 5번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언어 논리 문제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글에 A부터 C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A부터 C는 정책 네트워크의 세 가지 모형입니다. 이 정책 네트워크는 무엇이냐?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 영역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집합체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정책 네트워크를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는 요인은 구성원 간의 상호 우전성, 그리고 외부로부터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의 참여 가능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의 효율성, 그리고 지속성, 이 네 가지 특징으로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형을 보시면 A는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이익집단이 형성하는 정책 네트워크로서 안정성이 높아 마치 소정부와 같다. 행정부 수반의 영향력이 작은 정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A에서는 참여자 간의 결속과 폐쇄적 경계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즉 다른 집단이 추가적으로 참여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타성이 매우 강해서 다른 집단의 이익 집단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 모형은 특정 정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참여자들로 구성이 되는데, 특정 이슈에 대해서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기능하면 전통적인 관료제나 이해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B가 A보다, 전통적인 관료제보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의 주요 참여자는 이 집단을 포함해서 정치인, 관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인데, 정책 결정은 이 참여자들의 합의와 협력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음 모형 C, 이것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가진 이익 집단, 개인,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참여자들은 매우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자들은 수시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배타성이 강한 A만으로 정책을 모색하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와 같은 개방적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놓치기 쉽다. 네트워크를 왜 놓치기 쉬울까요? 이 A는 배타성이 강해서 다른 이익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C는 관료제의 영향력이 작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강한 약한 분야에서 주로 작동하는데 참여자가 많아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위원회나 청문회를 활용해서 의견을 조정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직접 보시면서 적절한 판단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관료제의 영향력이 작고 통제가 약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쉽다라고 했는데,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C 모형이죠. C 모형은 관료제의 영향력이 작고 통제가 약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쉽다고 했죠.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선지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2번, 상호 의존성이 보통인 모형에서는 배타성이 강해서 다른 이익 집단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상호 의존성이 보통인 모형은 B 모형인데 실제로 배타성이 강해서 다른 이익 집단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은 B가 아니라 A 모형이었죠.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선택지 2번은 판단으로 적절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3번, 합의 효율성이 높은 모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합의 효율성이 높은 모형은 A인데, 우리가 아까 B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관료제나 A의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B라고 했죠. 그래서 선택지 3번도 적절한 판단이 아닙니다. 선택지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선택지 4번, A에 참여하는 이익집단의 정책결정 영향력이 B에 참여하는 이익집단의 정책결정 영향력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는 배타성이 매우 강해서 이익집단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된다고 했어요. 정책결정 영향력이 클까요? 크지 않겠죠. 반면에 B는 주로 참여자 간의 합의와 협력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정책결정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선택지 4번은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선택지 5번, C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참여자가 많고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가 위원회나 청문회를 활용해서 의견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는 네트워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나 청문회가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5번도 틀린 선지고요.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언어논리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다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형식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보면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제시하는데, 두 입자만 이루어지고 이들이 세 가지 양자 상태 중 양자 상태 하나에만 있을 수 있는 개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양자 상태란 입자가 있을 수 있는 구별 가능한 어떤 상태를 지시하며, 입자는 세 가지 양자 상태 중 하나에 반드시 있어야 라고 했습니다.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설명이죠. 이때 그 개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할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는 각 양자 상태에 대응하는 세 개 상자에 두 입자가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것과 같다. 즉 여기서 양자 상태라는 것은 각각의 상자, 박스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 상태가 하나면 박스가 하나고, 양자 상태가 세 개라면 박스가 세 개인 거죠. 이 박스 안에 입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뭐 A와 B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는데, 이 경우의 수는 입자들끼리 서로 구별 가능한지, 입자들끼리 서로 구별되는 경우, 그리고 구별을 안 하는 경우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그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입자가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입자가 두 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하나의 박스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입자가 구별 가능하고 하나의 양자 상태에 여러 개가 입자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NB 방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시죠.
두 입자가 구별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의 양자 상태에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상자에 입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입자는 각각 A, B로 구별 가능하기 때문에 A, B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A가 1의 양자 상태에 있는 경우, 첫 번째 상자에 있는 경우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A, B 아니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자에 A와 B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상자에 A와 B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2의 양자 상태에 있는 경우 A가 3의 양자 상태에 있는 경우 하면 똑같이 동일하게 세 가지씩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NB 방식에서 경우의 수는 모두 9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B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두 입자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A와 B로 구별 가능했을 때 A, B로 나눠서 표기했다면 이번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A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양자 상태에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NB 방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A가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AA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세 개의 양자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세 가지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 그리고 A가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상자,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상자에 들어간 경우 이와 같은 경우를 감안할 때 B 방식에서 세 가지 양자 상태인 경우에는 6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입자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양자 상태에 하나 입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FD 방식이라고 하는데 B 방식과 다른 것은 하나의 양자 상태에 두 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A나 AA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두 입자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B 방식과 동일하게 A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B 방식에서 A가 두 개 들어가는 경우만 배제하면 바로 FD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D 방식에서 경우의 수는 세 가지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양자 상태의 가지수가 다를 때에도 MB, BE, FD 방식 모두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입자들이 놓이게 되고 이때 경우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시죠. 먼저 보기 기억. 두 개의 입자에 대해서 양자 상태가 두 가지이면, 즉 두 가지 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두 개이면 B 방식에서 경우의 수는 2라고 했습니다. B 방식은 두 개의 입자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자 모두 A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양자 상태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상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A가 두 개 들어간 경우, 첫 번째 상자에 들어간 경우, 두 번째 상자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 그리고 A는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에 나눠지게 되는데, 뭐 뒤집어도 똑같죠. 그래서 양자 상태에 대응해서 상자가 두 개밖에 없다면, A가 B 방식에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뿐입니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뿐입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니은 두 개 입자에 대해서 양자 상태의 가지수가 많아지면 FD 방식에서 두 입자가 서로 다른 양자 상태에 각각 있는 경우의 수는 커진다. FD 방식은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입자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A라고만 부르죠. 그리고 하나의 양자 상태에 하나 입자만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양자 상태의 가지수가 많아지면, 상자가 많아지면 두 입자가 서로 다른 양자 상태에서 상자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각각 있는 경우의 수가 커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확인하는 보기예요. 자, 두 개의 경우는 우리가 딱히 살펴볼 이유가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잖아요. AA.
그렇기 때문에 A가 두 가지 양자 상태에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자 상태가 세 가지인 경우, 세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였잖아요. 앞서 그 상자가 하나 있는 경우보다 두 개 있는 경우보다 세 개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죠. 그럼 다시 양자 상태가 네 가지인 경우, 즉 상자가 네 개인 경우는 더 늘어나고 있죠. 다섯 개인 경우는 더 늘어났고요. 이처럼 FD 방식에서 양자 상태의 가지수가 많아지면 두 입자가 서로 다른 양자 상태에서 각각 있는 경우의 수는 커집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추론 가능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디귿, 두 개 입자에 대해서 양자 상태가 두 가지 이상이면 경우의 수는 B 방식에서보다 MB 방식에서 언제나 크다라고 했습니다. B 방식은 두 개 입자가 구별되지 않아서 A로 표시되고 하나의 상자에 두 개씩 들어갈 수도 있죠. 양자 상태가 세 개 이상이면 뭐 세 개씩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두 개 입자라고 했으니까 상자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지 살펴보면 B 방식에서보다 MB 방식에서 과연 커지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B 방식은 상자가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은 그 두 개 입자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양자 상태에 여러 개 입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인 것이 B 방식인데, B 방식은 상자가 두 개일 때, 양자 상태가 두 개일 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MB 방식에서 보면 두 개 입자가 구별 가능해요. AA가 아니라 AB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당연히 많아집니다. 두 입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앞서 AB 그리고 그 두 번째 상자에 AB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AA가 아니라 AB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경우가 하나 더 늘어났죠. 벌써 두 가지 상자에 양자 상태가 두 가지 있는 경우에서도 벌써 MB 방식이 더 경우의 수가 컸어요. 그렇다면 세 가지, 네 가지 양자 상태가 계속 늘어난다면 경우의 수는 MB 방식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 디귿이 이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문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5번을 보도록 하시죠. 문제 5번은 내용 추론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생지가 새로운 소리 자극을 받아요. 소리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받은 신호가 뇌 시상에 있는 청각 시상으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소리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받은 신호가 청각 시상으로 전달이 되고, 청각 시상으로 전달된 자극 신호가 뇌 편도에 있는 측핵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측핵에서 다시 편도에 있는 증핵으로 연결이 돼요. 청각 시상에서 측핵으로 가고, 측핵에서 다시 중핵으로 가고, 중핵은 신체 여러 기관에 있는 신호로 서로 배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단의 그 내용이었고요. 연구자 K는 이에 따라서 공포 또는 안정을 학습시켰을 때 나타나는 신경 생물학적 특징을 탐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실험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이 공포,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이 안정이었어요. 첫 번째 실험에서 공포를 학습시킨 결과와 두 번째 실험에서 안정을 학습시킨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보도록 하시죠. 자, 공포를 학습시키면 소리 자극을 준 다음에 언제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 생지는 이 소리가 충격을 예고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학습받은 생지는 해당 소리 자극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 생지의 경우 청각 시상으로 전달된 소리 자극 신호가 학습을 수행하기 전 상태에서 전달받았던 것보다 훨씬 센 강도의 신호로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학습한 결과 이전에 학습 전보다 그 신호가 아주 강해졌어요. 이 증폭된 강도의 신호가
편도의 중액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죠. 측핵에서 중액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체 여러 기관에 전달되고 이는 신체 전반에 학습된 공포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안정을 학습시켰는데 앞서 공포 학습 과정에서는 소리 자극을 준 다음에 언제나 공포를 일으킬 만한 충격을 가해서 생쥐에게 이 소리가 충격을 예고한다는 것을 학습시켰던 것에 비해서 소리를 자극을 한 다음에 항상 어떤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생쥐는 이 소리가 안정을 예고한다는 것을 당연히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생쥐는 이 소리를 들어도 방어적인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리 자극 신호를 받은 청각 시상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측핵으로 전달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상하게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측핵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미약해져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청각 시상은 뇌의 선조체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 신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조체에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공포학습 과정과는 달리 새로운 자극 신호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선조체는 뭐냐면 안정 상태와 같은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조체에서 반응이 세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청각 시상이 선조체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극 신호를 증폭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이 세게 나타나면 안정감을 느끼게 돼서 학습된 안정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이 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선택지가 충분히 추론 가능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선택지 1번, 중액에서 만들어진 신호의 세기가 강한 경우에는 학습된 안정 반응이 나타난다. 중액에서 만들어진 신호의 세기가 강한 경우는 바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공포를 학습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학습하기 전보다 훨씬 센 신호의 증폭이 돼서 측핵으로 전달이 되죠. 청각시상에서 측핵으로 전달이 되죠. 이 중액에서는 공포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폭된 강도의 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학습된 안정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공포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다음, 학습된 공포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소리 자극은 선조체에서 약한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라고 했는데 선조체에서 반응이 세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학습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소리 자극과 관련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선 학습된 안정 반응이죠. 네, 그래서 선택지 2번은 여러모로 봤을 때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도 틀린 선지고요. 다음, 선택지 3번, 학습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소리 자극은 청각시상에서 선조체로 전달되는 자극 신호를 억제한다. 자, 학습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소리 자극은 청각시상에서 선조체로 전달이 되나요? 아니죠. 선조체로 전달이 되는 경우는 안정을 학습하는 경우죠. 그래서 선택지 3번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으로 틀린 선지입니다. 다음 선지 4번, 학습된 안정 반응을 일으키는 청각시상에서 받는 소리 자극 신호는 학습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청각시상에서 받는 소리 자극 신호보다 약하다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청각시상에서 측핵으로 넘기기 전에 신호가 증폭이 된다고 했죠. 어떤 경우? 공포를 학습하게 된 경우. 그리고 안정을 학습한 경우에는 측핵에 전달되는 신호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청각시상은 별도로 선조체에서 선조체로 넘기는데 선조체에서는 반응이 세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받는 신호가 학습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청각시상에서 받는 소리 자극 신호보다 과연 약한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지 4번은 역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틀린 선지고요. 다음, 학습된 안정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와 학습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모두 청각시상에서 측핵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세기가 학습하기 전과 달라지는가? 자, 신호가 청각시상에서 측핵으로 넘어갈 때 이 경우는 공포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증폭이 됐죠. 안정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소리가 미약해졌죠.
소리의 강도는 달라졌지만 청각시상에서 측핵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세기는 학습하기 전과 달라진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5번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5번의 정답은 선택지 5번이 되겠고요. 네, 이것으로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이를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